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2차 민심 경청 투어를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최근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정책에 주거 재앙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 내놨는데요. 한 전 대표 잠시 후 전화로 만나보고요.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해 정치 주요 현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0월 24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유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네요. 백악관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밝혔는데 29일 한미 정상회담,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린다고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을 방문한다고 이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시간표도 좀 확인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뒤이어 APEC CEO 5찬에 참석해서 기소연설을 한 뒤에 네. 각국 정상과의 만찬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서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1박 2일을 보내고요. 27일 일본으로 향한 뒤에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2박 3일 일정을 소화할 계획인데요. 네. 이 글로벌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과의 단판을 짓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방국들과는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결속을 다지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한미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의제 당연히 관세겠죠. 네, 우리와는 이 4,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있어서 이 현금 투자 비중과 분납 기간 등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미국은 중국과도 이 관세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맞서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현실화가 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157%나 되거든요. 네. 이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세계의 이목이 다음 주엔 경주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싱턴을 찾아서 APEC 정상회의 전에 마지막 협상을 하고 돌아온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장관. 오늘 귀국을 했는데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나요? 네, 오늘 새벽 귀국을 했는데요. 이 구체적 쟁점에 대해선 언급을 꺼리면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팽팽히 대립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좀 남겼는데요. 이 김용범 실장은 만약에 APEC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고 하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이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APEC 정상회의 전 이제 대면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결국엔 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이 최종 합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현금 비중과 분납 기간 등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네. 이번 방안을 계기로 무역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섞인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의
승부수로 여겨졌던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7명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나왔죠. 네, 이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서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네. 하지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네.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네. 이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서 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는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 이종섭 전 장관 등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인물들의 구속이 다 이제 기각이 되면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던 특검 수사의 이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모든 외압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본인 거부로 불발이 됐거든요. 네. 조만간 또다시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지만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만큼 응하지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최근 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인데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부동산이겠죠. 네,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7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들었는데요. 이 627,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아서 11호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섣불리 금리를 낮춰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은은 환율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1,430원대를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 또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다면서 이 환율 변동성에 유의하며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올해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11월 한 번 남았습니다. 네.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과는 했는데 유튜브에 나와서요. 공방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어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분 분량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차관은 앞서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고 발언을 했다가 이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라면서 갭 투자 의도는 재차 부인했습니다. 네. 또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실상 사퇴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이 차관을 질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사퇴에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 여론 때문일까요? 민주당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검토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재앙 4인방 해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네. 이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한 사람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2006년 도입됐다가 시행이 유예됐고 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부활을 했지만 아직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재초안까지 손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시장 공급 확대 시그널을 좀 주려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복귀양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재초안과 관련해서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이 주택 시장이 뭐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비롯해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여건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재앙 4인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투기라고 국민들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 투기로 부를 쌓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면서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네요. 네, 정부는 경찰이 인파가 몰릴 걸 알면서도 이 대통령실 경비에만 집중하고 이태원 일대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인근 지역에 시위가 많아졌고 이를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영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네. 이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은 서울시나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처 역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서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은 출근길 부담이 조금 덜한 날인데요. 오늘 유난히 정체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신천 부근에서 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남동 부근에서 신천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 지나기 더디고요. 서안산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대분기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 영동 지역 곳곳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속하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사고 났는데요. 북단 부근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일대 교통이 혼잡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원룸 분기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종암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주재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네요. 네, 이번에도 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30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 이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회담이 미중 간 무역 갈등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했고 네. 에너지주는 미국이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들에게 제재를 부과하자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에 힘입어 에너지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다우는 강보합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1% 미만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 1.27% 오르면서 어제의 하락폭을 만회하기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4% 큰 폭으로 오른 6,8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발표 앞둔 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발표됩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9일 정도 늦게 발표가 되는데요. 블룸버그 설문에 따르면 코어 CPI는 0.3% 상승, 연율 3.1%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지만 연준은 취약한 노동시장 때문에 연내에 추가 2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네.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상쇄할 것이라고 판단해 주식 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JP모건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CPI 발표 후에도 S&P 500이 상승할 확률을 약 65%로 예측했습니다. 다소 높은 물가보다는 금리 인하로 인한 투자 심리가 더 강할 것으로 본 건데요. 프린스펄 에셋 매니지먼트의 시마샤는 관세로 인한 가격 반영이 예상보다는 완만하다. 이런 이유는 마진 압박,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들, 그리고 무역 다변화 등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요인들은 일시적인 것이라서 향후에 재고 소진이나 비용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재확산할 수 있는 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외국 증권사들 전망 외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있었나요? 월스트리트의 투자 분석 회사인 22V 리서치의 설문에 따르면 45%의 투자자가 CPI 발표 후에도 시장 반응을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선호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회피하겠다는 반응은 26%, 혼합 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29% 수준이었습니다. 7월 이후로 처음으로 낙관론이 우세해진 상황입니다. 네. 또한 61%의 투자자들은 이번 CPI 발표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끔 도울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위험 선호를 높인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감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약간의 조정 시에 매수하는 이른바 바이 더 딥 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엇갈린 모습이에요. 주요 기업 실적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실적 발표에 좋은 소식을 전한 기업들로는 팔란티어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망스러운 회사로는 IBM,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모더나가 있습니다. 네. 기업별로 보시면 팔란티어가 루멘 테크놀로지스와 AI 소프트웨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IBM은 핵심 소프트웨어 부문인 레드햇 매출이 부진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때 유명한 모더나, 네. 선천적 기형 원인인 CMV 백신 임상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증시가 어제 장중에 3,900포인트를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장 4,000포인트까지 무난히 넘어갈까요? 4,000포인트 이제 정말 한 걸음 남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때 3,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었고 이번 정부가 5,000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네. 코스피의 10월은 2000년 이후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15% 정도로 네. 계절성이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은 어제까지 12.29%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21세기 들어 10월에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21세기 들어서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의 조정은 향후 4,000포인트, 나아가서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건강한 조정으로 봅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에 3,902포인트로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0.98% 하락한 3,845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도 0.81% 하락한 8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이었나요? 네, 이런 개인의 모습은 미국과 한국이 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있는 경우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오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을 모두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7,500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좋은 뉴스가 두 개나 있다고요? 예, 말씀하신 두 개의 좋은 소식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하나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로부터입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AI5 칩을 공급하는 삼성에 대해 삼성은 놀라운 회사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삼성은 TSMC보다 약간 더 진보된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빈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초대형 금융지구인 킹 압둘라 금융지구의 스마트시티 구축 파트너로 삼성전자가 선정됐다는 뉴스입니다. 네.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비나그룹이 한국의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손자 회사인 비나그룹은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 그리고 운영을 하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네. 이번에 한국 정부와의 협력은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 중에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MOU에 대한 첫 번째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투자 의향서에는 20조 원 규모로 재생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세부 조건이나 일정 등이 협의가 되면 국내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관련한 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가 최근 메인 화면 교체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있었는데 이번엔 챗GPT 탑재와 관련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네요. 예, 국민 앱 카카오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네. 메인 화면 교체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김범수 의장의 주가 조작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한숨을 돌렸는데 네. 이번엔 챗GPT 탑재하고 관련해서 성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가 성인용 콘텐츠 허용 방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카카오가 이번 달 중에 챗GPT를 카카오에 탑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픈 AI 정책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챗GPT가 탑재가 되면 성인용 콘텐츠가 그대로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카카오톡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카카오톡에 제공되는 챗GPT가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부 사항이 공개되면 관련해서 내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오픈 AI,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제품을 선주문하고 있다는데 어떤 제품일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 로보티즈의 로봇 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12월 말쯤에 출시할 계획인 제품인데요. 이 회사는 매출의 80%가 지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독자 기술임에도 기술력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사들이 로봇손 하나에 4천만 원, 중국산 저가 제품이 2천만 원 수준인데 로보티즈는 500만 원 수준으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서 네. 글로벌 빅테크들이 출시 전 선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1.5%대로 크게 오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른 영향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다만 수급 자체가 이제는 반도체에서 조선 방산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값은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동시에 하락했어요. 이렇게 금값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에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국제 금값은 0.26% 오른 온스당 4,10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지지선은 4,000달러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4,000달러 밑으로 조정이 오게 되면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에는 반등을 하지 못하고 아직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값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동해안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네. 지금 강한 비가 쏟아져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지금 강원 동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60,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 부산과 울산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네. 아니, 한동안 생수로 버텼던 강원 동해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 왜 이렇게 최근에 이례적으로 동해안 지방에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 걸까요? 네, 현재 이 중국 북동 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이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고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동풍이 현재 해수면 온도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따뜻한 동해 위를 지나면서 계속 비구름대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네네. 지난 여름에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은 강원도 강릉은
지역에는 추석 연휴 시작인 지난 3일부터 20일 연속 비가 내려 10월 역대 최다 강수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해안의 비는 주말인 내일부터 바람 방향이 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초엔 또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이맘때 어울리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초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오늘은 11.6도, 내일은 12도, 모레 일요일은 1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2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네. 여기에 바람 탓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강원 산지는 다음 주 초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사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앵커님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2차 민심 경청 투어 시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서 전화 주시는 걸까요? 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투어라기보다는 민심을 듣기 위해서 좀 경청을 하고 면서 지역에서 한 열흘씩 지내는 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경기 남부에 있는 화성시에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성시 중에서 동탄 중에 동탄 1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숙소를 잡고 한 3일 전부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경남에서 1차 민심 경청 예. 하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2차에는 왜 경기 남부 지역을 고르셨을까요? 저는 이 민심 경청 로드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날 게 아니니까 두 번째 날짜 정한 게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서울이라는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서 시민들께서 정치에 바라시는 것들을 경청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11호 투어제, 저는 이제 주거 제한 조치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 이후 부동산에 관한 민심들을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경기 남부는 성남중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토어제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와 있는 동탄 지역은 토어제에 빠져 있고 네. 이런 차이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토어제에 들어간 곳은 들어간 대로 빠진 곳은 빠진 곳에 있어서 풍선 효과를 그대로 민심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안해서 민심을 경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경기 남부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시적절하게 지역을 선정하셨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뭘까요? 제가 오늘 3일째인데요. 첫째 날은 화성 동탄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두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가서 토지 이후 진짜로 집값이나 전세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들었는데요. 네. 대단히 심각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시장은 반응하고 있고 전세값은 올라가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매물가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탄 지역은 사실 토어제 바깥인데도요. 네. 그리고 둘째 날은 어제인데요. 어제는 화성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직장인 시민분 한 분하고 새벽 5시 정도에 만나가지고 전철 버스 등을 이용해서 같이 하루 출근길을 동행하고 기다렸다가 퇴근 후에는 함께 식사한 다음에 다시 퇴근길 동행하면서 출퇴근 문제라든가 젊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이 부동산 문제 등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두 군데 돌아다닌 이후에 지금
실수요자로서 집을 구하는 예비 신혼부부와 함께 집을 아파트를 이렇게 보러 다녔어요. 부동산 중개소에 네. 계신 분하고 같이. 네. 그런데 실제로 전세 매물은 빠지고 있고 이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동탄 지역은 사실 굉장히 부동산 자체로는 뭐 선호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허제에서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고 공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토지의 범위 안에 들어간 곳보다 오히려 여기가 더, 부동산이 더 선호되는 곳인데, 이런 면도 있는데 왜 빠졌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영리하게 이미 예상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분들은 동탄 같은 경우는 내년엔 다시 토지에 묶일 거다, 분명히. 이런 아.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근데 이번에 안 들어갔냐면, 화성시 동탄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분구가 되지 않고 내년부터 분구가 됩니다. 아. 그런데 화성 전체를 토어제로 묶기에는 화성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부동산이 그렇게 그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동탄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여기도 묶어야 되는데 안 묶었다. 이런 인식이 이미 시장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분구가 되는데 그때 분명히 확대할 거다, 정부가. 아, 그런 네네. 전제하에서 오히려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일종의 풍선 효과를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토어제가 묶였는데 토어제에 예상되는 곳에 아직 토어제가 안 묶였다. 이런 사인이 되는 거니까 네네. 오히려 이 매매에서의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 효과는 벌써 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동행했던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당초 이 정도 가격이면 집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물들이 원래 보여주겠다고 했던 매물들의 숫자가 확 빠져버렸어요. 이 조치 이후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가격도 올라가고요. 네. 제가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주거 제한 조치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로 낙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말에 들어있어요. 어떤 이재명 얘기일까요? 대통령이 후보 네.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그건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고 했던 정책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그러지 않겠다. 그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올리고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 같은 것으로 수요를 억지로 누르는 일이 성공하지도 않고 그거 이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 민주당 정권에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몇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네. 그때 그렇게 멀쩡한 소리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왜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표변해서 다시 28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했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를 10월 15일에 갑자기 툭 내놨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자로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게 본인의 생각이 뭐 갑자기 어떻게 보면 설명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정반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한 몇 달 전에 2 더하기 2는 4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몇 달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2 더하기 2가 5라고 얘기할 거면 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는 이 조치가 사실 뭐 집값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이고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만난 이 부동산 중개업체 몇 분과 말씀은 주변에 이제 다들 이제 이런 분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시는데 네. 단 한 명도 이 조치로 이 몇 달 지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 하에 사람들도 거래라든가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월세 액을 정하는 것에 그 판단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럼 이미 이 정책은 망한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 혹시 출연 섭외 잘 되십니까? 이분들 이거 물어봐가지고 이거 너 찬성해? 라고 물어보려면 잘 안 오지 않아요? 저는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 뭐 저도 이제 건너 들어보면 네. 이건 관료들이 한 거지 민주당은 이거 그렇게 밀어주는 정책 아니고 우리 찬성 안 해. 이렇게 뒤로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굉장히 말 많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 최고위원회에서 이 11호 주거제한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옹호하거나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정책이고 민주당 입장에서조차도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이 그냥 뭐 작은 정책이면 모르겠는데 전 국민의 인생 계획을 흔들어 놓는 계획이잖아요. 제가 만난 그런 이 예비부부 같은 경우도 대략 이렇게 예산 계획과 대출 계획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지역에? 네. 그런데 네. 갑자기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지역보다 좀 덜 선호하는 몇 단계 덜 선호한 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시민들의 무고한 어떤 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라도 있으면 그나마 괜찮다기보다 그나마 이해는 하겠는데 그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 정책은 폭망 네. 정책이고 주거 제한 정책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 이 관련해서 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과 어제 또 사과까지도 논란이 예. 되고 있습니다. 사과 방식과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은 차관이잖아요. 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중요한 정책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차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쏟아질까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앞장서서 내놓고 총알바지 시키고 있어요. 정부는. 총알바지요? 대통령이 설명해야죠. 네. 자, 이분이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분의 경력과 능력으로 볼 때 이런 자리 맡으면 안 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데 첫째로 왜 그러냐면 이상경 씨는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닙니다. 네. 실무 경험이 있지가 않아요. 무슨 위원회 정도 해본 게 전부예요. 가천대 교수 출신일 뿐이거든요. 대신 네. 근데 왜 이 자리를 갔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소위 말하는 대장동 패밀리로 묶여 있는 분이에요. 가천대 교수할 때 대장동 비리 사건에 관한 그 개발을 엄청나게 강하게 옹호하고 찬양했어요. 2번에 걸쳤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은혜 받아서 국토부 장관을 간 건데 문제는 이분은 이렇게 공공개발이니 이렇게 과격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전에 좀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지 않겠다고 몇 달 전에 얘기해놨던 상태거든요. 이 사람의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공약을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는 그래놓고 나서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말하는 방향하고 반대의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뭐 주거라든가 주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에 갖고 있고 그 자체를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주 이주택이라든가 서울에 네. 집 가진 사람 많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렇게 이미 다 사놓고 국민들께 너희들은 이제부터 안 돼. 라고 하는 행동을 국민들이 비난하고 알겠습니다.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대표님, 지금 대표님께서 국민의 상처냐, 대장동의 은혜냐, 예.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경 씨는 유튜브 2분짜리 사과 보니까 할 생각이 없던데요. 사퇴할 생각이. 그걸 명확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 이 박지원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들 사퇴하라고 하는데도 버티잖아요. 이거는 거의 이상경 씨가 국토부의 김현지처럼 되는 겁니다. 이상경의 뒷배는 같은 대장동 패밀리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로부터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도움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 국민의 삶에 영향을 직격탄으로 주는 국토부 차관 자리 주지 말고 다른 걸로 갚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은 거래 못하게 주거 제한 조치 주도해놓고 자기는 정반대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런 네네.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와 상처받은 국민들 중에서 네.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11호 주거 제한 조치를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 사퇴시켜야 합니다. 본인은 안 한다잖아요. 그리고 그 계기로
이 네. 11호 주거 제한 조치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아직도 파국이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 저는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의 이 마음을 대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부동산 TF 또 특위를 꾸려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먼저 이제 지금 과거와 달리 여당의 실점이 야당의 득점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도는 아니에요. 특히 계엄 이후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오래동안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실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모아야 됐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그대로 현실화되면 우리 기억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28번인가요? 부동산 정책을 내놨죠. 네.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반성적 고려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놨다가 갑자기 말을 바꾼 거죠. 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이걸 정치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막아줘서 국민들의 권리와 이 인생 계획을 지켜드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조치를 막기 위해서 당력을 모아야 되고 대신 그렇지만 그러면 그거 한 단계 넘어서서 그러면 너희가 제시할 수 있는 미래는 뭐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같이 내놔야 한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감에서 가장 많이 소환된 인물이 김현지 실장이에요. 예. 대표님께서 김 실장이 이미 V0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까? 제가 최근에 간간히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네. 인터뷰 이제 질문을 정하는 건 인터뷰어인 이제 방송사나 언론사 정하시잖아요. 네. 단 한 곳에서도 김현지 얘기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네. 이재명 얘기를 안 하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김현지를 안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V0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V0를 만든 거는 V1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감 나가기 싫다고 해서 자리까지 바꿔주는 그러니까 권력형 좌천을 시킨 거잖아요. 권력형 승진은 들어봤어도 저는 권력형 좌천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국민들은 이 사람 진짜 센데 근데 이 사람 뭐지? 뭐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일부러 막 숨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면 이미 V0는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아니 도대체 왜 이재명 대통령은 몇 달 전에 자기가 했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약속을 아무 설명 없이 바꿨냐? 혹시 이거 김현지가 시켰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군요. 네. 무슨 뜻인가 하면 네. 이제부터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모두 김현지 탓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도 김 실장 출석이 부결됐어요. 예. 지금 흐름상 이 민주당 쪽에서는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흐름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출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예. 대표님께서는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요. 예.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는 말 좀 강한 발언까지 하셨는데 왜 그러신 건가요? 일단 저는 이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김현지 실장 나와서 물어볼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김현지 실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사건들 이화영 사건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이유 이 정권이 들어온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아직까지 사고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100여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자체가 된다면 권력형으로 뭘 물어보는 얘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막상 나와봤자. 네. 옛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 물어보겠죠. 물론 그것도 타격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막상 나오면 별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김현지가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와서 무슨 답을 할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문제가 벌써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미 V0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김현지를 의심할 겁니다. 과거에 좀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세간에서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네. 김현지가 시켰냐? 이 얘기가 저는 유행어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길을 자초하죠? 네. 저 그 길을 자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센 거죠, 이미. 그러면 또 하나 아까 특별감찰관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7월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안 한다고 벌써부터 이제 민주당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건 다수당인 민주당이니까 마음만 먹이면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여러 마음으로 드리는 면이 있는데 네.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적시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면 네.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로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네. 제가 여당 대표로서 강력히 주장해서 임명하기까지는 관철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엄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참 아쉽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100일 조금 넘었는데 벌써부터 V0 이거 가족도 아닌 V0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보셨나요? 가족도 아닌 알겠습니다. 각 정권마다 그런 경우 있었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이면 정권 끝까지 못 갑니다. 아직 그리고 큰 사고 치기 전일 거예요.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 어차피 자기 편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전횡을 막는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불편하니까 길을 쓰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재명 정권의 네. 끝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진심의 조언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종이 기록만이 합법적이라면서 예. 합법적인 종이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모두 읽었냐. 그러면서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대법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걸 인정한 꼴이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SNS에 이렇게 썼거든요. 아니 참 지저분하게 정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건 그냥 이재명 구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 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말 같은 걸로 해야죠.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화장실 가서 휴지 쓰고 휴지 대신에 비대 쓰면은 무효고 무죄입니까? 무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면 전자책 보면은 책 읽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전자소송이니 모든 것 자체를 그리고 그 대법관의 말이 종이 기록은 아예 안 봤다는 식의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 이재명 사건을 어떻게든 비판하게 별걸 다 동원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하는구나라는 얘기만 국민들께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네.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이나 특검보가 직무 종료 후에 3년간 고위공직에 임명되거나 변호사로서 관할 사건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님도 예. SNS에 특검 출세 방지법 얘기하셨고요. 무슨 이유인가요? 특히 이제 이 민주당끼리만 임명한 특검이잖아요. 이번 3특검은 다. 네. 이러니까 태생적으로 야심가들이 가서 정치적으로 아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권과 친하다는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변호사로 떼돈 벌거나 아니면 어디 공직에 한 자리 받거나 공천받아 출마하거나 이런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에 간 특검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단히 정치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든 이유가 그런 구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꼭 이번 특검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까지 완전 종료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변호사 영업에 제한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공직 취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노리고 가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도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대표님 어제 내란 특검팀에서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네 개정 특검법 8조 2항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검법
내용을 왜곡하고 특검을 편애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특정 정치인 이름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표님을 거론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반론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역으로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말하는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 뭐 작심하고 모여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럼 그분들 이 자기들이 기소한 특검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될 때까지 중간에 변호사에서 돈 벌라고 사표 내고 도망갈 일 없겠죠? 그거 약속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알겠습니다. 있어왔던 일이거든요. 오히려 중간에 안 도망가고 대법원 끝날 때까지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중간에 나가지 않겠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취지가 네. 당연히 그 법을 왜 넣겠어요, 그러면.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 3차례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셨어요. 예. 네, 패문부제로 또 소환장 전달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특검들이 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 막 패문부제 얘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도대체 수백억 갖다 쓰면서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까? 저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충분히 제가 할 말 다 이미 드린 상태고 그리고 이렇게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그 편향된 특검에 협업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도 저의 임무예요. 그런데 제 말씀은 네, 대표님. 말씀드려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냥 네. 저 구인하러 오면 저는 거기 충분히 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광장의 텐디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지만 유류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전기차를 이용했더니 여행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떠난 10월의 단풍 여행. 노랗게 물든 풍경 속에서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느긋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도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늦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집중되는 곳이 있어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부산과 울산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과 남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1.6도, 대구 12.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에도 서울과 대구 20도, 대전 21도, 전주 22도로 어제만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한기가 밀려오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화요일에는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정치와입니다.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쏟아지는 정치 이슈 많은데요. 가장 가까이 벌어졌던 일부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행안위 서울시 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눈길을 좀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서로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는데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 시장의 입장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 거는 같은데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불쑥불쑥 나타났으니까 횟수를 세기도 어렵고 네. 만나긴 만났지만 네. 그건 명 씨가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난 것이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서 뭐 내가 어떤 대가를 약속한 것도 아니다. 특히 네. 뭐 잘 됐을 경우에 내가 뭐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는 그 얘기에서는 그건 뭐 국민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사실 이번 국감에서 좀 피한 건 저는 오 시장의 말이 맞는 것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1월 8일 그러니까 저 특검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서로 대질 신문을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그거는 법적인 클리어와 함께 정치적인 클리어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네. 굳이 국감장에서 말꼬리 잡히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오 시장이 또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본인이 정말 입증하는 히든 카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미리 꺼내놓으면은 특검 수사는 또 약간 김이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피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마치 뭐 명 씨를 의도해서 뭐 이렇게 그 외면했다 이런 말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도 국감과 달리 11월 8일 특검에서 어떤 식으로 대질 신문을 할 때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결백이라든가 명 씨 주장의 허황됨을 입증해낼 것이냐 이거는 어쨌든 본인이 저렇게 예고편을 알렸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준일 평론가님께서. 예, 김준일이고요. 최수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명태균 씨의 어떤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단은. 분노. 네, 화가 많이 나셨구나 이분이. 예. 근데 어제 말고 그제 네. 김건희 재판에 나왔거든요. 네네네. 김건희 씨 재판에 명태균 씨가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그거예요. 거기에서 했었던 얘기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지금 검찰이 이제 한 가족을 도륙냈다. 뭐 어디서 많이 네네. 들은 얘기죠. 네네. 근데 뭐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네. 명태균 씨의 어떤 증언보다는 물증으로 좀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증으로. 예, 왜 그러냐면은 네. 명태균 씨가 거기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미래한국연구소는 내 소유가 아니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를 얼검했다라고 한 건데 지금 여기는 오세훈 시장한테 와서는 여론 조작을 의뢰받아가지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어느 게 맞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하고 불리할 때에 따라서 이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렇게 김건희는 이제 거기에서 김건희 씨는 그냥 고개 숙이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 일부는 고개도 끄덕이고 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윤석열이 좋아서 도와줬다라고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줬다라는 거고 네. 대가성을 그러니까 결국은 부인한 거예요. 공천을 김영선의 공천을 받은 게 여론조사의 대가가 아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다 이거 뭐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해서 뭐 다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명태균 씨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예, 그렇다고 네. 이거를 이 오세훈 시장한테 의뢰를 받은 게 거짓말이라고 완벽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은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네네. 어제 저는 그 오세훈 시장 김영선 의원이 연애 편지 썼다 네, 이런 네.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서울시의 해명은 그러니까 안 만나주니까 그 명태균 안 만나주니까 김영선이 만나달라라고 하면서 좀 문학적 표현을 썼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김영선 의원이 왜 오세훈을 도와주려고 했냐. 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SH공사 네. 사장 자리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막 이런 주장을 해요. 나오죠. 네. 근데 갑자기 연애 편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세훈을 좀 흠집내려는 거로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애 편지를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그거는 네. 결국은 이런 주장들은 결국은 자기 황금폰 포렌식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다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 첨언하면은 이제 네네. 오 시장 쪽 얘기도 제가 조금 좀 저도 좀 들어본 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그 경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네. 이제 출마 예정자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의 오피니언 층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앙 무대의 진출을 중원 쪽으로의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그 고리를 이제 오 시장과의 고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 시장이 어제 표현에 거의 스토킹 수준이었다. 이제 그렇게 나를 만나자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들이 그러면서 어쨌든 그 김한정 씨가 뭐 된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어쨌든 오 시장 쪽에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굉장히 명태균 씨가 아마 그 시도를 했고 접근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네네. 어찌됐건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만약 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쨌든 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오 시장을 고리로 중앙무대에 진출한 건 맞죠. 그래서 길게 보면 김건희 여사 쪽까지 연결이 다 된 거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오 시장을 통한 어떤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전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특검이 얼마만큼 또 가려내느냐. 지금 사실 저도 명희 씨의 말이 너무 많이 바뀌고 앞뒤가 주장이 좀 모순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확히 밝힐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네, 예. 예. 이제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좀 취재도 하고 들은 네네네. 얘기들 보면은 오 시장 쪽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진짜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캠프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오 시장의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질색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은 이제 김영선, 명태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은 고민정 의원한테 져가지고 야인 생활이었고 네. 어렵게 잡은 기회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경선을 하는 과정이었고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매우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나오게 그때는 안철수 의원이 훨씬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붙는 상황이었으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기는 여론조사가 실제 필요했던 건 또 사실이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를 봤을 때 정말로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정말 그런 여론조사를 부탁을 안 했을까? 그리고 그게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책상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보고서가.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한번 보고 그냥 치웠다라고 한 건데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었을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의뢰가 있었고 그렇게 보는 정황 증거는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과장과 뻥튀기가 좀 그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증거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음 달 8일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의 대질 조사가 있다고 오 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질 조사에서 그런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말 진술 있는데 이 대질 신문이 어떤 계기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양자가 마주 앉아서 검사가 질문할 것 아닙니까? 이제 네. 사안을 놓고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이 처음에 갈릴 텐데 네. 판단은 특검 몫이 되겠죠.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근데 우리 흔히 있잖아요. 찌라시라든가 밭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보는데 그것도
완전히 허구는 아니에요. 일종의 한 10%의 팩트와 90%의 허구와 날조가 뒤섞여 가지고 이제 이른바 찌라시라든가 밭글들이 도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 이제 수사기관 특유의 특검 특유의 그런 직관력과 통찰력으로서 두 사람의 말의 그 정합성, 논리성, 그다음에 구체성 이런 걸 가지고 뭐 판단 내려줘야지.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물증 같은 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사안별에서 누가 답변하는 게 그 특검의 어떤 수사의 촉,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합성이 있는지 논리성이 있는지 구체성이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 사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그건 수사기관이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질신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 물증보다는 심리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물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증이 있었으면 벌써 나왔지 않았을까요? 2번 만났다와 7번 만났다. 뭐 만남 횟수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핵심은 이제 여론 조작을 의뢰를 했냐 그게 그렇죠. 핵심이긴 하지만은 진실성에서는 지금 뭐 저기 오 시장은 2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네. 있고 명태균 씨 7번 만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한 게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황금폰에 그러면은 어쨌든 검찰은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증거도 확보가 됐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정황 증거들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근정전 들어가서 용상 이 단어를 현대에서 쓰네요. 용상에 앉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참 시끄럽습니다. 문화재 사유와 논란 뭐 이렇게 한 표현은 또 점잖은 표현인 것 같고요. 그 두 분 이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우리 용상을 다른 말로 하면 어좌예요. 어좌. 네. 임금이 앉는 자리 어좌. 네네. 그래서 저는 참 보면서 이제 그 물론 이 사안이 특검 수사의 본류가 아니고 지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뭐 이건 제가 뭐 불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이렇게 국민 정서를 매우 이거는 자극하는 그 사진과 그런 네. 그 소식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적 그 어떤 그러니까 위법성, 불법성의 논란과는 별개로 이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게 특검 수사가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지난번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좀 이렇게 스톱돼 있는 스톱은 아니지만 약간 뭐 이제 지체기에 접어든 상태 같은데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또 여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 좀 불을 지피고 좀 기름을 붓는 이런 것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자 그렇다고 이제 이것이 그럼 지금 특검이 수사를 결과를 내놓은 사안에서 국민 정서에 의존해서 동력을 유지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16개 혐의로 기소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자체가 국감에서 나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 그다음에 아주 국민들로부터 비호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거와 별도로 16개 혐의에 대한 지금 특검의 수사가 제대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수사 결과를 내고 있는 건지 이 문제는 좀 별도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이거는 보시나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감에서 나온 거예요. 거죠.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뭐 이거를 뭐 굳이 수사를 해야 될지 뭐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민 감정선을 건드린 거고 11번에 갔다는 거예요. 많이 갔어요. 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 국회 이제 민주당 쪽으로도 받은 자료인데 11번에 갔어요. 네. 그냥 수시로 간 겁니다. 경복궁 뭐 창덕궁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11번씩 가는 대통령이 있었나? 행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내 집인 거예요. 나는 왕이고 나는 왕비고 거기는 내 집이고 어저에도 앉아보고 심지어는 어제 JTBC 네, 보도에 보도 따르면 나왔습니다. 명성황후 침소 거기는 공개도 안 된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변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들어가 가지고 둘이 경호원도 물리고 둘이서 들어가서 10분 동안 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도대체 거기서.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왕과 관련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손바닥 왕자부터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한테 돈 주면서 거기에 절반은 왕자를 붙여놨겠습니까? 이게 윤석열한테 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기타 등등 무속과 관련해서 무속 전담 행정관이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지를 않나. 뭐 김건희 씨가 뭐 이미 언론 보도로 어느 정도 전원으로 나온 건데 처음에 대통령실 꾸릴 때 관저에 앉아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같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년월일 시 적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시까지 왜 적어냅니까? 사주 보겠다라는 거죠. 사주 보고 뽑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왕이고 무속이고 이런 거에 지금 일관되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그냥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혼자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니 네. 참 참담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참담하다. 그런데 네. 여기서 또 네. 이배용 전 위원장의 네, 그 역할도 네. 좀 주목이 되는 게 네. 이분이 뭐 사학자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뭐 근거부기로 인한 메가매직보다도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두 사람만 들어가고 이제 뭐 쭉 이제 근정전에 그 근정전 말고도 이제 네, 경회류에 다른 그러니까 경회류도. 올라가고 네, 이런 네.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네, 네. 아마 이 좀 역사에 그렇게 인식이 깊지 못했던 김 여사를 자꾸 이렇게 이 위원장이 좀 구슬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갖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안내하고 거기에는 물론 뭐 대통령실 직원들이 안내하고 뭐 문화재청의 관계자들도 왔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잦았던 행동에 대해서는 네. 무언가 이게 이제 그 근거부기로 한 메가매직보다도 네. 그런 어떤 그런 역사학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매개와 빌미로 해가지고 네, 네. 계속적인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좀 확대 도모를 꾸렸던 것은 아니었는지 약간 합리적인 좀 의심이 들어요. 네네. 거기에 또 김 여사가 좀 그 부안해동했던 건 아닌지 어찌됐건 이 사안 자체는 뭐 특검의 수사와는 별개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쨌든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또 올리는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 부분은 문화재 사유화를 넘어서 우리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우리 국가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가 그 어딥니까 그 종묘에 있는 태실 같은 데는 조선왕도 들어가지 않았던 네. 조선왕도 밖에서 그 무릎을 꿇고 아련했던 곳인데 네. 그런 것들은 이게 참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하여튼 이 부분은 법의 테두리와는 별개로 정말 저는 따로 사과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또 이제 국감의 인물로 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비공개 국감장 뭐 업무 보고라고도 얘기하는데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키는 건을 갖고 좀 파장이 계속됐는데 어제는 뭐 좀 성찰해보겠다 이런 말도 최민희 위원장이 했어요. 자, 김준일 평론가님, 이 최민희 위원장의 이 언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지원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 나와서 과요불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나마 온건하게 비판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딸 결혼하고 이제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이제 MBC 건부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뭐 정치인들이 뭐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죠. 뭐 언론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그 서로의 관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국정감사에 과방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우 좀 부적절했다. 게다가 이제 개별 보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보도본부장이 한 거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KBS도 아마 그럴 걸로 아는데 보도국장이 있고 보도본부장이 있는데 보도본부장이 보도국장한테 이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이거는 규약 위반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시당 쪽은 보도국장이 책임을 지는 건데 맞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뭐 틱틱대면서 티껍게 했는지 그런 게 조금 긁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퇴장까지 시켜버리면은 민주당의 독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이후의 태도도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뭐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자유인데 친국힘 언론이다 MBC가. 최소영 평론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MBC가 친국힘 언론으로 느껴지시는지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친국힘이고 뭐 친내란이고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는 거 아주 안 좋다. 이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만나본 분들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이거 너무 과하다.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 민주당에 안 좋은 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이제 언론 개혁한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배액배 상제 5배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근데 권력의 저런 모습까지 보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조금 위험하게 볼 겁니다. 예. 네, 최수영 평론가님. 네. 뭐 제가 이제 그 MBC가 친국힘이냐는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이게 허망하고 어이없다는 뜻으로 좀 읽혀지는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 전화했던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언론에 네.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직권남용이라는 걸로.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이걸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지금 이제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도본부장이 이 사안은 이렇습니다라고 국감장에 와서 얘기하고 상임위장에서 얘기하면은 그게 언론 자유를 침탈하는 거지 언론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건 언론사가 판단해서 데스킹에서 내보내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들이 시청률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마치 상임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잣대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내 귀에 캔디처럼 들리게 해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제가 조의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국감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중간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굉장한 감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 논란서부터 네. 여기 논란 특히나 결혼식 논란은 약간 사적인 영역이라서 100번 양보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양보하더라도 이 문제는 언론에 대한 공적 인식을 드러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언론은 내가 언제라도 물을 수 있고 당신들은 해명을 해줘야 되고 나는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퇴장시킬 난 권한도 있다. 이렇게 비춰지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언론 개혁과 과방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치할 수도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사안 자체가 좀 오히려 결혼식 논란보다도 더 중하고 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제 헌재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재판소 헌재 갖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헌재가 사심제로 표현하는 거는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고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닌 헌법심이다라고 헌재가 강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이 재판소원은 오래된 논쟁 대상이기도 한데 어제 헌재가 왜 이런 입장 밝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번 뭐 재판소원 사심제 이게 네. 올해 5월인가 아마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왔어요. 네. 이거는 오래된 기관간의 뭐 알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입장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이 9명의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이제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럼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누가 최고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 긴장 관계가 있었다 그동안. 네. 근데 이 헌법재판소원이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예요. 네.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헌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이게 논리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헌법 이게 공권력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은 행정부가 하는 뭐 행정명령이나 이런 조치들이 부합하는지 입법부가 만든 법이 부합하는지 근데 사법부가 하는 것도 공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 정말로 그게 그러니까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본다라는 거라서 사심대 자체가 이게 못 들여 논의조차 못할 건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심제를 소위 말해서 재판소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다 갈 거다. 네,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가지 못하게 네. 제한을 세게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헌법과 관련된 것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그래서 하나는 그러니까 대법원과의 법원과의 약간 우위에 서려는 거 하나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우려가 있는데 그거를 해소가 되면은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헌법심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강조를 하면 얘기를 포석이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다 두 이렇게 가지를 보시면 다 되거든요. 강조하려는 포석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심제라는 말에 지금 그 휘발성과 파장력이 크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헌재가 네. 그 공공기관이 이렇게 어떤 언론의 표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네. 없어요. 아주 이건 이례적인 건데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냈다는 거는 이 사심제가 대단히 본인들에게 불리하고 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먹히고 있다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심제 그 재판을 내보내면 사심제가 아닙니까? 좀 그렇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고 이미 헌법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심이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최종 심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헌법 위헌성 하나를 가지고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조항 하나를 가지고 사심을 한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갖고도 헌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겁니다. 어느 기준까지 그럼 이걸 허용할 것인가. 좀 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사심제가 되는 거예요. 재판 4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3심을 뛰어넘는 더 말하자면 그런 유형의 이제 좀 말하자면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싶은데 사심제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자신들의 권한을 더 남용하고 대법원을 우위에 서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권력 기관 간의 다툼으로 비춰지니까 이거 좀 빼달라고 하는 건데 본질은 형사사법제도의 3심제를 뒤흔들 이 중요한 사안을 어찌되었건 지금 이렇게 4심제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여기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야 좋죠. 권한이 더 강화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그럴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우리 국민 삶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한 전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법원과 이 헌재의 특히 대법원과 이제 헌재의 긴장 관계가 뭐냐면은 헌재에서는 예를 들면은 한정위헌, 한정합헌 뭐 이런 거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고심이 있었던 거고 좀 완전 위헌하기는 그렇고 뭐 그런 건데. 법원은 그냥 다 무시합니다. 그런 거. 뭐 니들이 뭐라고 한정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판결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 불일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헌이나 합헌이 나오면은 그나마 존중하는데 이게 한정위헌이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는 삼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사실은. 이 지금 재판 소원과 관련돼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두 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더 많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 최근에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뭐 글 쓰고 그랬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거 하겠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뭐 본인이 타임라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이게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관세 협상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를 시한을 정해놓고 했을 때의 부작용, 특히 이렇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거를 지금 너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국감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소동 부장 판사가 동행 명령에 따라서 뒤늦게 국감에 출석을 했는데 근무 시간 중에 과음하고 변호사와 사법거래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데 이분 성함이 여경은 판사신데 이분 국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애기 보러 간다 뭐 이런 문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법부 관련해서 접대 의혹도 있고 뭐 지기현 판사서 170만 원 결제를 했는데 그거는 뭐 징벌 대상이 징계 대상이 아니고 뭐 이런 음주 낮 시간에 근무 시간에 음주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네 돈 니산해라. 그러니까 네 돈으로 어디를 가든지 안 말리고 근무 시간 외에 하셔라. 그러니까 굉장히 불신인데 그냥 사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에 뭔가를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게 좀 핵심입니다.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게 사법부인지 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짧게 말씀드리죠. 시간이 없으니까. 저 제주지법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판사 말고도 또 부장판사 사임봉도 있긴 한데 전 그래서 이 차제에 한번 이번 기회에 향판에 대한 문제도 한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향판을 거론하신 이유는 그 향판에서 많은 문제가 자꾸 노정돼 있다라고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참에 한번 그 문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많은 얘기들이 더 있는데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격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이 8시 28분 30초입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2부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자신의 말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처음 사과는 이제 당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비로소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 대국민 사과문을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그 사과문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이 주제 계속 다루시니까 우리 송행커님도 지겨우시죠. 저도 이거 지금 3일째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저도 아주 입이 피곤하고 무거운데, 이건 뭐 사실 이런 사과는 안 하는 게 나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댓글창도 닫고 그다음에 본인은 1분 56초인가 얘기하고 쓱 뒤로 빠지고 뭐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여권 내에서조차 그런 얘기한다면서요. 차라리 고개라도 좀 숙이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건 사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대리사과가 있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리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분이 사실 어찌 보면은 저는 1차관이기 때문에 솔직히 책임지고 경질시켜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부담도 없는 자리고 실무자니까 실무자의 어떤 오판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오판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질한다 해도 될 텐데 지도부까지 나가서 대리 사과한 다음에 본인은 저렇게 뻣뻣 사과를 2분 정도 안 내는 걸로 해버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자꾸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왜 메신저를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저분이 앞으로 발신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과로 가름했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질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어찌됐건 좀 도덕적으로도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앞으로 메시지를 발신해야지 이거 계속 끌고 가봐야 저는 여권에 굉장히 큰 부담되고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 저는 봅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들 그게 이제 후속 조치라는 게 정책으로서의 후속 조치도 있고 뭐 대국민 홍보라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어떤 그쵸.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계획 플랜들이 조금 미흡했다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얼음한 거예요. 얼음땡 놀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 얼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막 오르고 이거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풍선 효과 생기니까 그냥 싹 얼려버린 겁니다. 수도권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내로남불 얘기 나오고 너희는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맞는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그거는 제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최소한 갭 투자를 한 사람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멀지도 않아요. 다른 막 2억 원 뭐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2013년에 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라도 되는데 이분은 작년에 분당에다가 33억에 샀는데 14억 대출 끼고 지금 9억인가 올랐어요. 지금 7억인가 9억인가 올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정무적 감각이
그러니까 사람들 비판을 할 거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야 부동산 여론 안 좋으니까 빨리 나가서 홍보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자기도 나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 읽는 남자가 유튜브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알면은 일단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가만히 좀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뭐 그 생각이 들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좀 뭐 엄청 비판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지금 동결시켜 놨는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좋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뭐 반드시 집값 안정시킬 테니까 그때 살아라는 거에서 아주 틀린 얘기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어 하나, 말 하나라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감정선이 지금 상황이에요. 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라. 뭐 그리고 경질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경질하면은요. 저는 뭐 경제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또 다른 이주택자 뭐 아니 이주택자나 이런 갭 투자하는 사람들 또 왜 경질 안 하냐 이런 거 아마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당에서도 이제 이상경 차관을 향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경질해라. 눈높이에 맞게. 그러면 사퇴냐 경질이냐 자진 사퇴냐 경질이냐 약간 지금 이 시점 아닌가요? 결이 다르긴 한데 사퇴를 시키면은 이제 사퇴라면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정권에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거고 경질은 완전히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안은 다른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분이 어쨌든 이제 국토부 1차관으로서 주무 정책을 계속 후속 대책을 발표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반응이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의 발표는 입을 보지 말고 저 양반의 행동을 우리는 따라해야 돼. 근데 이제 행동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족쇄를 채워놔서 그러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저분이 앞으로 노출을 하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브리핑할 때마다 국민적으로 공감 지수보다는 분노 지수가 게이지 상승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정무적으로 감당합니까? 선거는 8개월, 7개월, 6개월, 지방선거는 착착 다가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나름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이 빨리 불을 좀 끄자는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야권의 공세가 매우 치밀한 게 뭐냐면 일단 뭐 부동산 4인방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짜요. 그래서 세제 담당하는 뭐 총리, 정책실장, 금융 담당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보면 다 갭 투자 혹은 뭐 딱지 사가지고 또 파는 또 되파는 거 아주 우리 사회가 이른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그런 위법은 아니지만 투기 행태를 다 했던 분들이 주요 지금 직책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네이밍을 해버리면은 이 정권 부담 굉장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갈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속에 경이 잃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국민 진짜 감정선이 더 커지죠. 지금 전세 수요자에 대한 대출도 연쇄적으로 지금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시장에서의 안 좋은 목소리,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준일 평론가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후속 정책 치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주택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띄웠단 말이죠. 그러면 당정 간에 이 후속 조치가 이게 좀 적절한 시기에 나와야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이 언행과 관련된 문제, 국민 정서 문제가 아니라 좀 풀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그런 준비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어떤 적절한 시점인지가 좀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의 시기에 맞춘 적절한 시점이냐, 뭐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욕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먹을 욕은 이미 다 먹고 있고. 당분간도 먹을 것 같고 이게 뭐 당장 내일 뭐 모레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어차피 시간은 올해 연말 개인적으로는 볼 때는 올해 연말 안에 뭐 대책이 좀 한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공급 대책도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 대책 그리고 그러니까 전세 문제는 되게 좀 이미 전세를 다 그 대출을 막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렇기는 한데 시장이 좀 지금 과민 반응하고 있는 것도 맞고 워낙 충격적인 전체를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묶어버렸으니까 서울하고 부동산 경기 12개를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안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이 더 혼란스럽고 지금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15 대책 이후에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정성이고 불안인데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그 차치하더라도 지금 벌써 여기서는 이제 토지 그러니까 그 부동산 재개발 그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세금 그러니까 그 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지금 완화를 검토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여권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신호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강수 이른바 서킷 브레이크 같은 그게 15 대책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여권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도 우리가 막 고려하고 있다라고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그러니까 이게 더 시장에 더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나오는 거 간에 좀 일관성이 있거나 차라리 조금 뭐랄까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대책을 꺼내놔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잡탕처럼 여론에 반응하는 듯이 지금 계속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고 군불 떼든가 또 보유세 얘기도 슬슬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그게 저는 가장 큰 지금 이 시점의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호재를 만난 분위기예요. 일단은 당 대표가 직접 부동산 특위 위원장까지 이제 맡아서 하고 아까 제가 적절한 시점을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정책적 측면의 적절한 시점과 정치적 측면의 적절한 시점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일단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거 좀 이례적이긴 하죠. 네, 뭐 국민의힘 분의 이제 표현을 따르자면은 무사말로 찬스에서 장동혁 대표가 3중살 플레이로 이제 저 공수가 교대됐다 뭐 이런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면회한 거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실책을 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으니 부동산 특위에 이제 본인이 조금씩 득점을 해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박대출 의원이 처음에 사선의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으로 좀 내정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름도 대출인데 그분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장 대표가 굳이 이렇게 한 거는 좀 이게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쨌든 역대 선거를 봐도 특히 이제 지방선거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서울은. 서울 같은 경우엔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오세훈 시장 아까 전에 명태균 증인으로 부른 것도 민주당의 일종의 이제 공세 성격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 굉장히 불만 드러냈어요. 왜 저런 거짓말쟁이 불렀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치열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좀 싸움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장동혁 대표가 물론 이제 뭐 실수만해라고 지금 보시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건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이후에 민생의 민자가 입에 없어요. 오직 사법개혁 아니면은 지지층 얘기, 당원 주권주의, 그다음 사법개혁, 내란, 위헌정당 심판. 근데 지금 오히려 여당, 그러니까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짓고 있는 여당 대표에 비해서는 민생의 민자가 안 나오는데 야당 대표는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마치 이제 각을 세우는 듯이 본인은 정책 대안을 내는 가장 지금 약한 고리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거는 약간 비교 효과를 노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부동산에서 계속 이렇게 강세의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자 그럼 여당 대표는 어디 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전략적인 병렬선상에 서는 것도 일종의 저는 하나의 또 그 뭐랄까 노림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만난다고 하죠. 첫 현장 간담회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 시장이 올해 초에 그 토어제 서울 지역에서 강남 3구 해제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이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이 뭐 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뭐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냥 민주당 못한다, 정부가 못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이런 거 사실 뭐 필요하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오 시장이 본인이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민주당이 못해가지고 오 시장이 본인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주택은 공급이 시차가 있잖아요. 몇 년이 걸려요. 짧아도 5년, 뭐 길면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를 보고 사실은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재건축도 그렇고. 근데 실제 윤석열 정부 때 1년에 평균 수도권에 25만 호씩 평균 10년간 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15만 호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 시장 안 좋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이런 거 뭐 민주당이 안 했다라고 했는데 본인 때 얼마나 했느냐. 거의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안 들어온 것도 있어요. 기자재 그렇죠. 자재값도 네네. 오르고 뭐 그런 것도 네. 있지만은 오세훈 시장도 솔직히 할 말은 없다. 제가 보기에 그냥 정치적 레토릭만 난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의 상징 자본 같은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서울시장에 또 유력하게 도전할 가능성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이 콜라보를 함으로써 어쨌든 야당의 단일 대우도 단일 대우지만 앞으로 이런 조합들이 향후 선거라든가 이런 정치 지형에 주는 시그널로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하자면 만남도 성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겠고요. 오늘도 평년 이맘때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3.8도, 대구 12.7도로 서늘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20도, 대전 21도, 전주 22도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짧은 시간 동안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화요일에는 2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여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사건 Y에서는 킥보드 사고 위험성과 문제점, 그리고 2년 전 발생한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과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감금, 사망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에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10월 18일입니다. 오후 4시경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달리다가 3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30대 여성은 어린 자녀와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이었고요. 전동 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어린 자녀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딸을 보호하기에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와 강하게 충돌을 했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고를 낸 중학생의 경우 면허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현재 경찰에서는 가해 중학생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요 10만 원의 범칙금으로 사실은 처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거 외에도 지금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심각한
심각한 인명사고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12대 중과실에 또 해당도 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일단 좀 가해 중학생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네. 만약 학생이 만약에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 중학생 부모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까지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서는 행위자 본인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뭐 자기 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네. 그 도로교통법상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일단 이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 가해자가 중학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 13세 미만이 될 가능성은 좀 낮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 규정도 이 부모에게는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순식간에 한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지금 발생한 건데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 하니 향후 이제 치료비도 막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가해자는 중학생이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어느 범위까지 지게 될까요? 네, 일단 가해자인 중학생의 경우에도 일단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중학생 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가 되겠죠. 네. 이 부모도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해자 본인과 부모 모두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전손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지출되고 있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향후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 그리고 뭐 사고가 없었더라면 뭐 벌어들였을 돈, 그리고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의 위자료까지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좀 가해 중학생은 배상 능력이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해 학생의 부모가 실질적인 모든 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가해 중학생의 부모가 경제적인 형편상 네. 배상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이 경우에 피해자는 피해 구제받을 길이 막막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는 게 사실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가해 중학생이 공유 킥보드를 탄 경우에는 뭐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좀 물어도 보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가해 중학생이 사실 좀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죠. 무면허 운전이다 보니 이 공유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일종의 좀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좀 대안을 고려를 해 본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치료비나 생계비 등의 구조금을 좀 지급하는 그런 것인데요. 근데 이 제도의 한계가 사실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목적이다 보니 좀 지원 금액에 상한이 있다는 점이 좀 네네.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산 사람이 이제 중학생 2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타고 있었던 중학생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네, 일단 그 동승한 학생이 만약에 뭐 과속을 하라고 했다거나 뭐 인도로 가라고 부추겼다거나 아니면 뭐 사고를 났는데 일정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 없이 그저 단순 동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자
위주로 이제 네.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2인 탑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킥보드 그 조작도 힘들고 무게가 늘어나서 제동거리도 증가하죠. 또 그리고 운전자의 시야나 조작을 방해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인 탑승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좀 위험하고 불법적인 2인 탑승을 해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역시 좀 중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승 학생의 부모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 전격 시사 듣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학생들 지도할 때 많이 참고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가운데 3년 동안을 살펴보면 절반이 무면허 운전인데 네. 이 무면허 운전에 10명 중 8명이 10대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형 킥보드는 면허가 확인 없이 대여가 가능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고가 났을 때 공유 사업체들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 지금 요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부실한 면허 인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이러한 사고가 사실 발생했을 때 공유 사업체들에게 사고 책임을 묻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업체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빌려줬다라거나 면허 확인을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면허증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등의 좀 최소한의 인증 절차는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어떤 면허증이나 인터넷에서 구한 면허 사진 등을 도용해서 인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사실 이를 공유 사업체 좀 과실로 보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다른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이 2023년 4월 벌어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지난 2023년 4월이죠.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마약 유통 총책을 맡았던 사람이 이 사건이 사회적 파장률이 좀 커지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캄보디아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인 이 캄보디아에서도 이제 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캄보디아 조직에서 이 사람은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세탁하는 등으로 자금 관리책을 맡는 등 핵심 공범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국정원에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체포를 못하고 캄보디아로 도피해가지고 또 다른 사건을 큰 사건을 저지른 건데 이 인물 어떤 인물인지 나와 있을까요? 대략이라도. 네. 일단은 해당 인물은 30대 중국인 남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검거는 되지 않은 그런 네.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대치동 마약 사건하고 이 사건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관성은 동일한 인물이 아무래도 그 범죄가 좀 더 흉포하고 대담해졌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마약 대치동 음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간접적이고 비대면적인 사건이었다면 이번에는 범죄 조직을 만들고 강제 마약 투약과 납치 고문,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직접적이고 극도의 어떤 폭력성을 가진 범죄죠. 우리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심각성을 가지는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건와의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